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부자가 되기 위한 상황 리더십. 자, 부자들은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 국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의욕이 약한 사람, 의욕이 높은 사람, 그리고 능력이 높은 사람, 능력이 약한 사람. 이 모두가 두 가지가 다 약한 사람을 우리는 지시의 리더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의욕이 갑자기 높아진 경우죠. 아직 능력은 낮습니다. 이 리더십을 지도의 리더십이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격려의 리더십입니다. 뭡니까? 학습 능력, 모든 능력이 높아요. 재테크 능력도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욕이 높았다가 쓱 낮아진 상황이죠. 요것을 세 번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예요? 의욕도 높고, 능력도 높은, 모두가 높은 리더.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내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인데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우리가 만나는 부자들은요, 사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리더십을 잘못 쓰시면 매우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더십이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높은 상태예요. 능력도 높고 의욕도 높고.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 생활할 때 김대리가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상무가 와서 계속 야, 너 바이오 만날 때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뒤에 가서 뭐 짬뽕 먹고 이래가면서 구체적으로 이게 시스콜 걸 다 지시하면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의욕이 날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많은 대기업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콜콜 참견하는 상사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실은 이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가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자기는 부품으로서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창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텔레마케터도 돼야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이제 중소기업의 규모가 갖춰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중소기업 자체가 존립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제 위임의 리더십은 이 두 가지가 강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승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이냐. 첫 번째, 지시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지도하려고 해도 안 되시겠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칭을 하십시오. 그냥 질문만 하세요. 그래서 그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 봅니다. 낮은 관계적 행동. 그러니까 성공한 부자들에게 하이 릴레이션십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이 태스크 해야 됩니까? No, 그것도 안 됩니다. 로우 태스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두 가지를 다 낮추셔야 돼요. 따라서 최소의 시간으로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서 핵심을 지르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시간 뺏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요,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러죠. 아마 이미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은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가 결정하도록. 나는 위임해야 됩니다. 모든 걸. 그죠? 대신에 좋은 질문만 던지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지식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듯이 가장 탁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모 기업을 미국의 엄청난 그 그룹에 팔았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면 몇천억에 팔고, 본인도 아마 개인적인 재산이 한 1,000억 이상 갖고 계신, 지금 생존하고 계신 회장님입니다. 그 K 회장님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60대 할 일, 70대 할 일을 정했는데 80대 할 일을 정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호텔에서 만나서 제가 무료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80대에 정말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일,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묘하게도 그날은 코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몇 년이 흘렀어요. 한 2년 최근입니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코칭 질문 하나를 준비했었던 그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궁금하다고요? 이런 질문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지나가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봐봐,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한 일이야 라고 할 만한 일을 한 가지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을 80에 돼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오늘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뺏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탁월한 질문, 그렇죠? 탁월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장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과잉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이것도 던지는 질문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주도적인 사람에겐 공격적인 질문.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코칭했던 어떤 그 호텔의 사장님에게는 호텔이 한 3, 4개 정도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됐는데 하나는 파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3개는 잘 됐는데 그중에 정말 제일 잘 되는 것을 지경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출에 한 3배쯤 확장된 노력을 해보신다면 어떤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주도적인 사람이라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마치 도전을 받았다는 듯이 내 인생에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다는 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주도적인 사람들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주 신중한 분에게 지금 사장님 지금 매출에 한 3배를 한번 노력해보신다. 뭐 당치도 않은 소리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거기에 맞춘 질문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임의 리더십은 아주 코칭이 파워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녀나 부하 직원이 이렇다 한다면 주의하실 점은 이런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 왜 나한테 시간을 많이 하려 안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모니터링 시간을 구조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죠? 혹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1시간 동안 나오고 차를 해야 돼. 커피를 마셔야 돼. 영화를 봐야 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대리, 요즘 뭐 어려운 건 없어? 내가 좀 도와줄 건 없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김 사장, 오래간만이야. 요즘 보니까 아주 뭐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일정하게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라, 그죠? 최소의 시간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은 학생도 마찬가지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더욱 높은, 확장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 상황 리더십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뭐 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 바둑을 배우고 싶다, 축구를 배우고 싶다, 승마를 배우고 싶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으로 아이를 이끌어 갈 것인가. 내가 리더십을 부리겠지만 이 리더십에 맞춰서 쫓아오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죠? 이 팔로워에게 어떤 리더십을 썼을 때 가장 적절한 팔로워십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김 대리가 신입 직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죠? 김 과장이 김 대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쓰는 것이 맞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큰애에게는 어떤 리더십을, 작은애에게는 어떤 리더십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자는 어떤 리더십을 써야 될까요? 바로 상황 리더십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이 상황 리더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과 많이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미국에서 배워서 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에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베스트 한 500개 기업, 500대 기업, 그죠? 서열 리스트 500대 기업들은요, 이 리더십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리더십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리더십 등등등은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쓰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리더십은요, 세계 베스트 한 500대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들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은 개발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퍼펙트하게, 가장 파워풀하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우셔서 쉽잖아요. 그죠? 네 가지를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드시 부자의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